사실은 6.25 전쟁과 자유라는 의미로 간단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오늘 여기 와서 제가 기분이 되게 좋은 게 우선 어제 대의실에서 했던 행사에 비해서 평균 연령이 20세 이상 낮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20, 30세. 그래서 저도 젊은 쪽에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먼저 제가 자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사님은 어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 철학적인 개념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현실적인 자유, 그리고 특히 2030 세대는 자기의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최근에 사실은 이 문정부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랬지만 상당히 최근에 우울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6월 14일이죠. 스웨덴 가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늘 하는 또 가짜 뉴스를 말씀하셨는데, 안 맞는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만년도 거짓말이고 침략한 적이 없다도 거짓말이죠.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더 나쁜 건 그겁니다. 서로를 향해 충뿌리를 여는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입니다. 6.25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는, 침략자와 방어자가 없는, 그냥 서로를 동등한 자격에서 충뿌리를 겨누는 폭력이었나요? 이 인식이 저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6.25는 이제 저렇게 많은 우리가 희생을 치른 전쟁입니다. 우리 아까 보여준 그림이죠. 저 그림에서 이 유러시아의 대륙의 대부분이 빨간색인데 거기에 아주 홍할만한 파란색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작은 파란색은 이 공산 전체주의자들이 자유진영을 침략했던 전쟁이고, 우리 국민과 자유를 수호하는 유엔군들이 힘을 합쳐서 자유를 지켜낸 승리의 전쟁이 6.25인데 이걸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다. 그러니까 6.25가 갖는 그 자유의 의미, 무엇을 수호했는가에 대한 의미를 너무 모르는 이런 사상적인 혼란을 겪고 계신 분이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이 기자님이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을 미국의 자유무역진영, 자유지원형에 편향시켰던 것은 우리 나라의 역사 중에서 가장 신의 한 수였다. 아주 가능성이 낮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고, 이거와 비교되는 선택은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6.25 전쟁은 대만을 공산치하에서 지켜준 전쟁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만을 출장을 여러 번 갔었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하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모르는 역사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이제 장개석 총통이 우리 독립할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신탁통치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이런 데 도와준 역사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모 대통령이 대만을 다 쳐가지고 드디어 중국 통일의 역사적 용어를 할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한국전에 참전하면서 완전히 거기서 또한 비용을 치르면서 대만을 칠 수 있는 여력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없었으면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되어서 이미 공산화가 됐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도 전 얘기를 썼었는데, 우리는 6.25를 기념해서는 되지 않는다. 저는 9.15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해야 된다. 6.25는 침략자를 기억하게 되고, 6.25는 공산주의 전체주의자들의 날이고, 그날은 우리가 패퇴한 날이고
침략받은 날이지만 9.15는 2차 대전을 누가 2차 대전 발발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기념하죠. 왜? 그것은 그 자유주의자들이 정상적인 역사를 보여드리고 승리했던 날의 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천 상륙작전도 똑같은 의미에서 자유가 승리하고 자유를 지켰던 역사의 날이고 우리와 동맹을 같이 기억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6.25는 9.15로 기억이 돼야 된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북한의 부의 격차는 왜 북한을 실패하는가는 책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오로지 자유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체제와 전체주의 체제의 차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같은 인종이고 구존자원도 북한이 더 많고 문화적 차이도 적었는데 지금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 총생산으로는 2%, 1인당 인당 GDP로 보면 4%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가난하냐면 여기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하고 옆에 구로구를 합친 경제만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에 비하면 강남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우리 서울에 큰 구도 하나 안 되는 정도의 콩알 같은 경제가 북한입니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고난행군 10년 동안에 적게는 60만에서부터 많은 숫자는 300만까지 굶겨주겠다라고 하는 천인공노화 체제고요. 지금 또 흉년이 들어서 기아로 굶어 죽을지 모른다고 열심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식량을 보내고 외국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식량을 보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문제 해결하는 거는 스스로 경제 개발을 하고 했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개인들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인용하기 좋은 것 중에 등소평이 중국 국민들이 맨날 국민들이 굶으니까 하이에크를 불러서 해결책이 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책을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정책이 아니라 농민이 농사진 거 자기가 먹고 할 수 있게 해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고 그래서 중국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는 자유의 결핍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 자유를 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무슨 경업을 줘서 뇌물을 주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 유교의 또 다른 의미는 동맹에서 혈맹이 완성됐다라고 하는데 혈맹은 피를 흘린 동맹을 혈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치즌 선언이 발표됐을 때 한국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냥 완호됨으로 많은 자유진영의 국가 중에 하나였지 미국이 꼭 지켜야 될 대상의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 지키는 비용에 비해서 가치가 별로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유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군이 피를 흘렸고 24개의 동맹국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혈맹을 갖게 됐고요. 그 피해 대가에 우리도 피를 가지고 미국을 도왔습니다. 그게 월남전 파병이었습니다. 월남전 파병을 지금의 그 민족주의자들, 종족주의자들, 또 사회주의자들, 수정사관주의자들은 자꾸 부당하게 우리가 베트남의 외세로 거기를 침입했던 전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고 우리는 혈맹을 완성했던 전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혈맹이 되고 났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발전에 두 가지의 큰 혜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안보 위협이 제일 큼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이 GDP에 비해서 안보 예산이 다른 나라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되게 적은 나라예요. 그 이유는 전적으로 미국의 북방위 우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개발하는데 상당한 많은 자원을 경제 개발에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사회 개발에. 그것이 오늘의 번영의 바탕이 됐고 그것이 유교 전쟁이 없었으면 이런 혈맹의 관계로 정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저는 그 건국을 완성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립은 했지만 한국은 그 일제치하에서도 그랬고 독립 후에도 좌우 이념대결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6.25 전쟁은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를 다 북으로 보냈고 자유주의자들, 시장경제를 믿는 사람은 남으로 다 이전을 했고 흘릴 피 때문에 감히 남쪽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자고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자유로운 선택이진 않더라도 우리의 이념 갈등을 단기간에 정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장경제나 경제개발을 하는데 사회적 혼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아시아의 다른 우리 위에 있는 나라들처럼 북한, 베트남, 중국처럼 30년, 40년 동안 사회주의 실험을 하면서 어느 게 더 좋았을지의 선택을 했다면 중국보다 나중에 우리가 경제개발을 했다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우리보다 30년 뒤에 경제발전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업을 위협하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불안이 오고 있는데 그들이 먼저 그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경제발전했다면 우리는 아무 기회도 없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오늘날 번영을 이루는데 사상적 토대를 완성했든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었던 계기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가 개발할 때는 창업가 정신이 있는 인재들이 좌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는 북한에서 가장 창업가 정신이 뛰어난 사람들이 다 내려왔고 그 사람들이 개성상인이었고 다 그랬습니다. 싱가포르이 왜 그렇게 잘 사냐? 중국 사람들 중에 가장 창업가 정신이 상업 정신이 주처럼 객가인들이 흘러내려가서 싱가포르 갔기 때문에 동남아는 화교들이 다 지배합니다. 한국의 화교들은 산둥성 부근에 있었던 농사 짓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화교들은 우리나라에서 큰 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만큼 어떤 사람들이 창업가 정신과 상업주의에 얼마나 익숙하냐에 따라서 경제부가 많이 달라지는 거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변함없이 세계 GDP의 25% 정도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냐면 끊임없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미국에 끊임없이 흘러들어가는 이런 인구 구성도 됐는데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남한이 훨씬 잘 살 수 있는 인재들의 재편이 일어난 것도 유교다 하는 겁니다. 자유는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부와 행복의 원천이다. 여러분 머슬로의 5단계에서 너무 잘 아십니다. 생명과 안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사랑을 강구하게 되고 자긍심을 갈구하게 되고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높은 이상을 갈구합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존재에 대한 보호를 넘어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행복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모든 부의 원천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느냐, 휴먼 캐피탈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인구라고 할 때는 입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느냐 하는 부율의 대상이고 인재라고 하는 것은 부의 원천이 인간이라고 보는 캐피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북한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재가 왜 부를 창출하냐? 그 속에서 늘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지식들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개인이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느냐, 더 많은 지식을 창출하냐는 것은 개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그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을 때 그것이 있을 때 발현이 되는 거고 그 인센티브가 결핍된 사회에서는 부가 창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복과 부의 모든 원천이 사람의 머릿속이고 그 머릿속에서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게 해주는 것이 자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기자님이 개인적 자유, 프리덤하고 정치적, 사회적 자유, 리버티하고의 차이를 상당히 길게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이 개인의 개인적 자유, 자기의 아이디어를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창의성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고 자기가 가능한 남의 눈치 안 보고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자기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개인적 자유는 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 자유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자유가 그런 구체적으로 위협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유의 위협의 원인은 집단주의, 획일주의적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하고 일본이 경제 수준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회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획일적인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집단주의 문화의 산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으로 늘 줄을 세우려고 있고 아파트는 몇 평에 사냐고 그런 사회가 되죠. 그래서 이 가장 젊은이들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도 이 집단주의적 사고로부터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을 못해 본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 복지주의자들은 늘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북부가 행복한 것이 사회 세이프티넷이 잘 돼 있고 복지가 잘 돼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부분적인 이유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이라고 하는 걸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그러면 왜 그 북부와 같은 똑같은 복지를 했던 그리스는 북부 유럽만큼 행복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나라는 망했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네덜란드 최근에 이렇게 북부 유럽을 보시면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네덜란드 가면 오래전부터 마약이 자유로운 나라, 마리화나가 있고, 그리고 거기는 결혼제도에 대해서 누구도 획일적인 제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선택,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거의 모든 선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제약도 하지 않는 사회가 있는 그런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인 거는 보지 않고 맨날 국가가 세이프티넷하고 복지를 주면 행복해지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어쩌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큰 성공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국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주의에 대한 환상이 너무 크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이 없을 때, 기업을 만드는 것은 기업과 시장이 있을 때 그게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다른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경제 개발 원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빅푸시라고 합니다. 정부가 푸시를 해줘야 또 마중물을 집어넣어야 첫 번에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때는 그 제도가 맞았고 그때는 군인들이 가장 리더십 있는 엘리트 조직이었고 테크노크라트들이 결합해서 군대의 권위와 리더십과 테크노크라트들의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결합을 해서 국가 기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군인들이 앞선 조직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앞선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도 보시면 김상조가 맨날 여기저기 다니면서 경영자들을 훈계하죠. 훈계할 자격이 있을까요? 김상조 위원장이 껌하게 팔아본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정신을 했을 때 아까 국민교육헌장도 했었지만 근면자조, 자립, 협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지려는 노력을 강조했지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고 그런데 국가가 다 해주면 먹여주는 거를 다 해주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죠. 탄생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사람을 다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가축만이 주인이 그렇게 다 책임져 줍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데 도살할 시점도 주인이 결정을 하지요. 그래서 이 국가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자유를 국가가 현대사회에서 가장 자유를 제약하는 위협은 국가입니다. 근데 국가는 선하고 정의롭고 무오류로 보고 시장은 적폐고
착취고 탐욕이라고 보는 이 오도된 도착된 사고가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과잉 간섭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평등주의, 사회주의의 현상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아까 자본주의를 방어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본주의는 그냥 자유주의의 실현된 모습입니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하고 다르고 공산주의가 다른 건 뭐냐면 자유주의는 시장경제는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풍요롭기 위해서 거래를 하면서 발현된 거지 그것이 자본주의가 다른 체제하고 다른 겁니다. 시장경제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등주의자들이 지나치게 소득 격차라는 것을 계속 잘못된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특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균등해야 되고 절차는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자유를 얽매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예요. 기회는 다양해야 된다. 우리가 다 다르게 태어났고 다르게 자랐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싱가포르 국민보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국민이에요. 왜? 싱가포르보다 소득 격차는 크지만 싱가포르에서는 몫으로 살 수도 없고 업으로 살 수도 없고 농부로 살 수도 없고 임업을 하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왜? 거기는 그냥 도회 시민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도회지가 싫으면 업으로도 살 수 있고 농부로도 살 수 있고 나무를 하면서 살 수 있고 산나무를 뜯어먹고 자연인으로 살 수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다양한 선택이 우리가 다 자기한테 맞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재능대로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는 게 자유로운 사회지 균등한 사회는 아니다. 균등을 하는 순간 이재명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성소유자를 30% 뽑겠다 이런 이제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과정은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주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책임있게 수용을 해야 돼요. 자유로운 선택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 가면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거 사진 찍으러 간다든지 뭐 식물학자가 돼가지고 파푸아뉴기니아 가고 아마존에 가가지고 동식물 조사하는 친구들이 그걸 하면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처럼 식스피겨의 억대의 연봉을 받겠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동물과 더불어 사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걸 했기 때문에 나는 가난을 대신 내가 어떤 걸 하나를 버리고 취했다라고 하는 자기 선택을 책임있게 수용하는 게 자유주의자들이지 선택은 지가 해놓고 그 어려운 길, 돈 안 되는 길을 선택해놓고 나중에 월급 적으니까 정부 보고 월급 올려달라. 그거는 자유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 평등주의 환상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민족주의, 종족주의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나 자유보다도 민족이 앞선다고 생각하니까 김정은이도 괜찮고 그 살인자 김정은이도 괜찮고 맨날 우리끼리 민족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민족을 앞세우니까 일본 사람에 대한 그 민족 차별적인 또는 혐오 다른 민족에 대한 혐오를 얘기해도 그게 애국인 것처럼 느껴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종족주의적이고 민족주의에 뿌리내린 이 사상적 하나. 그 다섯 번째는 이제 특히 사회주의하고 같이 만들어지는 게 복지와 특권의 이루어지죠. 자유하고 특권은 권리와 특권이 뭐가 다르냐면 자기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 자체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말할 자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생각을 자유롭게 할 생각이 있었고 내가 선택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하는 권리가 있지만 남의 자유와 재산권을 희생시켜가면서 나의 도움을 달라고 이건 특권이지 기본권이 아닙니다. 자, 최저임금. 나는 월급을 더 받고 싶은 욕망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자영업자의 재산을 뺏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즉시 바로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거. 그런데 이것들이 마치 단 헌법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써요. 뭐가 인간다운 삶이에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간 아닌가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전혀 인간답게 살지 않잖아요. 그 권리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근데 이 특권과 기본권을 혼동한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상당히 자유에 대한 억압이 일상화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전쟁을 하고 있다. 희생양을 자처하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뭐 헌법이 우리가 저는 제일 큰 근본적인 원인은 헌법이 비빔밥이고 특권을 다 하고 있다 보장해주고 헌법에 아마 전 세계 헌법에서 최저임금제를 해야 된다고 헌법에 써놓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농민도 보호해야 되고 자영업자도 보호해야 되고 중소상공인도 보호해야 되고 다 보호해야 된다고 써놓은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다. 법치가 완료되지 않아서 민노총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남의 재산을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정당 및 정치제도의 정착의 미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저는 한국당이 그 당명과 걸맞는 행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포퓰리즘 또는 그 민도에 따라서 하는 짓을 보면 자유는 거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서 이제 큰 우리의 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직설적인 용어를 하니까 일부 좌파 매체가 저한테 막말한다고. 이게 가장 자유를 억압하는 프레임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바르고 옳은 소리를 하는 자유가 아니다. 그 바르고 옳은 소리면 머저리티가 다 동의하는 소리면 권리로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기본권으로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틀린 얘기, 마이너리티 얘기, 소수의 의견, 격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표현의 자유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침묵을 강요하기 위해서 막말이라고 인신공격을 서슴없이 하는 사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냥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같이 이제 나이 든 사람은 상관없는데 2030의 젊은 세대가 자유를 누리려면 저도 저때는 저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뭘 해야 되나 생각해보면 하나는 개인주의에 대한 수용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고 그 다른 선택에 대해서 거부감을 하거나 말을 억압하거나 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들지 마라. 개인주의는 국가보다 사회보다 훨씬 훌륭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가장 큰 위협은 부모가 하는 강요를 본인이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부모가 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집단주의에 의한 선택이에요. 스카이 대학 가야 된다. 지금 저는 옛날보다 훨씬 용이 많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BTS도 용이고 싸이도 용이고 박인비도 용이고 손흥민도 용이고 요새 TV에 나오는 개그우먼들도 용이고 제이플라도 용이고 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놈만 용이 되는 사회였는데 운동 잘하고 노래 잘하고 사교 잘하고 잘 웃기고 다 용이 돼. 요리 잘 만들고 이런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고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산업공상의 완전 시대착오적인 하이라키칼에 의한 강요, 이거로부터 본인의 적성과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집단주의 문화에 대한 저항과 배격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는 거고요. 아까처럼 자유주의에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그런 거 있고, 하나는 저는 그 지식이 자유롭게 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지식이 없을 때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포기하라고 공포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뭐를 안 하면 큰일 난다. 너 명문대 안 가면 너 결혼도 못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로우려면 지식으로 있어야 되고 아까 실력이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말 여러분이 선택한 거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른답게 수용해야 자유주의자의 젊은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마 2030들한테 제가 한 몇십 년 더 산 지혜, 또는 저는 이제 많은 다른 문화를, 미국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꽤 오래 있었고 일본도 자주 갔고 대만도 자주 갔고
한 100여 개 국가를 여행을 했는데, 여행하고 출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작지만 자유주의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생겼냐, 그리고 우리 사회를 왜 위험한 사회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